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상하게 시작을 하죠. 이상하게 시작을 하는데,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저는 그 듀얼 모니터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요게 저는 OBS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OBS 프로그램을 제가 잘 못 써요. 이것도 되게 급하게 받아서 웹캠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웹캠으로 찍고 있어서 실제로 조금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화면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상 화질이나 화면이 안 좋은 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산업은행에 대한 자소서 항목,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자소서 항목을 여러분들하고 볼 거기 때문에 요렇게 저는 요렇게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하고 같이 산업은행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항목 분석이라고 적는 게 좋겠죠. 항목 분석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원 동기 및 입행 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필로 한 페이지네. 저는 사실 그래요. 산업은행이 왜 자필로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물론 자필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마도 신뢰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행원과의 그 상황에서 사실상 자필로 쓰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자필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는 진짜로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썼는지 안 썼는지 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요 네 개를 다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 그 노트북에 배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원 동기 및 입행 후 계획, 이것도 편집 없이 갈 거고요. 무편집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지원 동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나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기술을 좀 하라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기술을 해야지만이 어떤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에 대해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산업은행의 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기업금융이나 글로벌 IB금융, 그러니까 금융이나 글로벌 IB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글로벌 IB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혁신 벤처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온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금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금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간접 투자라든지 온랜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접 투자, 이거는 정책 금융인 거니까 간접 투자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금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례를 굳이 안 쓰더라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산업은행 요 부분은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산업은행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아니고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기 개발 금융이라든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초기 개발 금융이라든지 장기 설비와 관련된 부분, 기업 금융을 통해서 국내 산업 성장에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사례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의 사례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2002년 신용카드 사태거든요. 2002년 신용카드 사태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은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요거는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1995년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현금 서비스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니까 신용카드는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카드를 쉽게 발급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002년에는 1억 장을 넘게 돼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서 소득 요건이 불안했던 점 때문에 채무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산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채무를 회수 못한 카드사들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파산 지경에서 이르면서 타사에 인수되는 경향도 생겨나게 돼요. 특히 여기에서 사례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LG카드사인데, LG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LG카드는 채권은행단에 유동성 지원까지 받았는데 채권은행단에 매각되어서 결국 금융업에서 손을 떼게 되죠. 이때 산업은행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달에 원래 산업은행이 LG카드 매각을 위한 1차 매각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무산이 되면서 LG카드를 인수하기로까지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LG카드의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업은행이 LG카드를 인수할 경우에도 산은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LG카드 자체를 그냥 공적인 영역으로 두지 않고 다시 시장에 돌려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상화 작업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LG카드를 매입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은행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 아니었겠습니까? 적자니까. LG카드 매각은 무산되는데, 이때 이제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업은행 주도로 LG카드를 공동관리하는 자금을 마련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점점점 뒤에 가서 이제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점점점 쭉 성장을 시키면서 2005년까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를 통해서 LG카드의 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부실한 기업들 중에서 필요한 기업들을 골라내는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외에도 상생 경영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기업금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위기관리를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업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과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입행 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반드시 잘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입행 후 계획, 즉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실행할 때 필요한 역량, 즉 내가 배워야 하는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은 사회 경제의 흐름을 간단하게 기술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또는 이 중에서 글로벌 IB 업무를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 한국식 양적 완화라든지 또는 물론 이거는 한시적입니다만은 뉴노멀 상황에서 어떤 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즉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는 가장 중요한 게 금융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금융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 은행과는 다르게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금융이 만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업은행의 자소서 항목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발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뭐 그 자소서 분석을 하면서 기업 분석을 하면서 뭐 그 PPT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원래 이거는 좀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했어요. 오늘 라이브를 하려고 해서 아마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뜨셨을 것 같은데, 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뭐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OBS를 제가 잘 못 써요. 잘 못 써서 여러분들한테 산업은행 자소서 분석, 항목 분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는 여기에 이제 제가 자소서 분석과 관련돼서 실제로 여기에 뭐를 써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깨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금융권 역량에 대한 개발 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마도 여러분들은 3번을 기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3번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왜 제가 할 말이 많으냐면 이거를 잘 못 적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권 역량에 대한 개발 노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금융권 역량 개발 노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이걸 꼭 봐야 돼요. 직무 분석 자료, 직무 설명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내가 역량 개발 노력을 하는데 필요 지식이라든지 필요 기술이라든지 직무 수행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획 사무를 하게 된다면 저는 자산 역량에 대한 분석 기술이라든지 또는 전략기법 활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업금융이라든지 투자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의 유형, 무형, 인적 자원의 개념을 알고 있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도 돼요. 경영 리스크 관리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도 되는 거고, 금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필요 지식 같은 경우나 기술 같은 경우나 직무수행 태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금융권 역량개발 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태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태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 것, 주지 말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지식이나 기술 면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 중에서 하나 혹은 둘을 택하여 금융권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팀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공모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나는 금융권 역량을 키웠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적으시면 제일 좋으냐면은 이거는 1번하고 같이 겹쳐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요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경험이라든지 본인의 금융권 역량 중, 그러니까 금융권 역량 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기술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권 역량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기술이 어떤 부문이라고 하죠. 부문에서 쓰일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는데, 이거는 거의 한 문장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즉 내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한 프로젝트, 공모전 또는 이제 뭐 금융과 관련된 동아리 이런 것들, 인턴 등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쌓아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금융권 역량 개발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하면은, 이거는 늘 그냥 직무 기술서하고 되게 비슷하게 작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디지털 역량 개발 노력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역량 개발 노력이다, 이게 지금 다음 페이지로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 얼굴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일단 3번 한번 보자고요. 디지털 역량 개발 노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에서 적느냐는, 그건 마치 사과와 죄송합니다. 비교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하셔서 요렇게 그 핸드폰이 잠깐 켜져서 요거는 무편집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무편집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시리가 지멋대로 가끔씩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청킹다운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청킹다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자소서 항목 분석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기술을 하느냐면, 일단 금융산업에서 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금감원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2번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디지털 역량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2030 귀해의 대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금융에 대한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마트 역량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스마트 역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스마트 역량 중에서 자신이 발전시키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 기술하고 그것을 어떻게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것만 복사를 해서 이쪽 밑으로 이제 가지고 와 볼게요. 이쪽 밑으로 가지고 와서 금융산업에 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금융에서는 디지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화폐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ATM기라든지 T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의 기기 등, 즉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 사회가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이라는 산업 부문도 변화를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금융도 지금 현재 이 디지털 변환, 전 세계가 디지털, 오늘 전 산업이 디지털로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디지털 변화, 사실상 카카오뱅크가 나타나고부터 전 은행이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두 번째, 금융 디지털 산업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감원의 자료를 제가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감원의 자료를 활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금융산업의 디지털 현 위치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밝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붙여쓰기를 한 겁니다. 붙여쓰기를 한 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108개사, 은행 17개사, 카드 8개사, 보험 41개사, 증권 42개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확보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디지털 전담 조직을 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사해 놓은 것들입니다. 조사해 놓은 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금감원 자료에 있습니다. 디지털 전담 조직 인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라고 있는데 이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 17개사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AI를 이용한 사업이라든지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융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금융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러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신용도 그렇고 그래서 보안 리스크에 대한 감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규 IT 기술이라든지 기술의 취약점이라든지를 이용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위협 확대 및 디지털 채널의 다양화 및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보안 분야의 인원을 더 확보해야 하고 블록체인을 더더욱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지금 금융엔 보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커져서 보안 체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상품들을 통한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상품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라고 치면은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산업과 산업의 연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디지털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산업을 바라보는 눈도 사실상 그리고 그것을 금융화 또는 증권화 시키는 것도 금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 또한 디지털 역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이 나가야 할 방향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산업과 산업의 연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조금 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사실 디지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요거는 위로 올라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디지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꼭 개발 역량이 아닙니다. 꼭 개발 역량이 아닙니다. 은행의 업무나 자신의 일에서 IT 기술 자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다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상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면, 요거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그 디지털 역량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스마트 역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스마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센스, 뭐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 통찰력이니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 분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 안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즉, 첫 번째가 1번이 데이터 분석 능력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 능력은 그냥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이라든지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 SQL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SQL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지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SQL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사무직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프로그램 언어예요. 그래서 SQL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디지털 분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지털 분야나 빅데이터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예요. 데이터를 내리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인텔리전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오후 8시, 9시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10시나 11시에 이 작업을 하면은 좀 괜찮은데, 제가 오늘도 홍대 세종을 다녀와서 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 한 김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가 시끄러워요. 사실
지금도 계속 학생분들한테 카톡도 오고 또 다른 분들한테 카톡이나 전화도 오고 지금 난립니다. 난린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걸 편집해서 보여드리면 또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제가 무편집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부분이라서 조금 주의가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 능력도 중요하죠. 하우징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쪽에서 필요한 능력인데, 빅데이터 직무 쪽에서 필요한 능력인데, 한 곳으로 정보를 결집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빅데이터 분석, 자 보세요. 스마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 기술직 분들이라든지 기술직 분들이 아니고 사무, 금융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못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빅데이터 직무라든지 이 직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또는 집단 평균 비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역량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 기획이라든지 또는 이용자 환경 UI, UX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디지털 역량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스마트 역량에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마트 역량에서 내 경험을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더 돌려보시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겠구나. 또 지금 생방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는 제가 한번 산업은행과 관련해서 라이브는 한번 너무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신다면, 댓글에서 만약에 질문들이 많다면 그 질문을 모아서 제가 라이브도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산업은행은 계속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상기 KDB 웨이 중 본인과 가장 부합하는 것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자, 일단 이건 너무 간단하죠. 이게 10가지가 있습니다. KDB 웨이가 10가지 중 택 2를 하라는 거예요. 를 하고 이것에 대한 이유까지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중 택 2를 하게 되는 역량,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쓰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KDB 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KDB 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요거는 제가 갖고 올게요.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KDB 웨이, 이거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가 있어요. 이거는 고객을 분석하고 필요한 것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에서는 직접 묻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가설을 세워서 일치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행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화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분석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하면서 벗어나서 계산된 도전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계산된 도전입니다. 이 계산된 도전이에요. 익숙하면서 나온 나태함과 비효율성을 이겨내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소통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칭찬,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 등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와 협력하여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은 당연히 경험 중에서 외부와 협력해서 지금 우리의 길도 있지만 더 나은 길들도 있다라는 거, 이것을 찾는 부분들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부분들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거는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미래를 반드시 가정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경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각각을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이 각각을 한 것들 중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임을 완수하여 사회적 신뢰를 얻는다라는 이 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짐으로써 나는 사회적 신뢰를 얻고 또는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을 찾으셔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라이브를 하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거의 강의처럼 돼버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산업은행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또 메일도 드렸고, 그 다음에 카톡이 오면 카톡으로도 제가 청킹 다운한 거 항목 분석한 것도 드렸는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혹시나 댓글에 자소서 첨삭해 주시나요? 이거는 첨삭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 사실 이게 저도 처음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조금 크게 할까요?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조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이건데 요거 좀 크게 해서 제 얼굴이 좀 커졌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봤고, 산업은행은 제가 분석을 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르게 접근하시는 거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꼭 이게 도움이 되셔서 산업은행 또 오랜만에 또 금융권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 여러분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라이브라든지 이런 데서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